2022년도 7급 국가정보학 복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 복귀 문제, 7급 문제도 사실은 이게 제 강의를 기본 강의서부터 해가지고 심화 강의,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마 한두 문제 빼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심화 과정은 제가 한의원 씨 교재하고 전웅, 그 다음에 문정인 씨 교재를 종합-졸업 요약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이 기본 교재 플러스 심화 과정 내용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읽어봐라 했는데 그렇게 읽어본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7급 문제는 주로 이제 국가정보학이란 내용에 대해서 국가정보학이 왜 연구가 저지됐는지, 국가정보학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또 국가정보 파트에서는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효용성과 국가정보 효용성과 혐오 컨텐츠 삼중성은 뭐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삼중성의 문제가 나왔고, 인간정보 파트에 두 문제, 비밀공작 두 문제, 비밀공작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나왔죠. 국가위기사태 한 문제, 사이버 정보 전 한 문제, 국제범죄 및 테러 두 문제, 그 다음에 산업정보활동 세 문제, 정보기구에서 많이 나왔죠. 7급, 9급에서 정보기구에서 좀 나왔는데 여기서 네 문제 나왔네요. 7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9급에서 네 문제 나왔는데 7급에서 네 문제 나왔네요. 미국에서도 두 문제 나왔어요. 9급에서도 미국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또 정보 통제 부분에서 많이 나왔어요. 정보 통제 부분에서. 의외 산업정보활동에서 세 문제 나오고, 산업정보에서. 그 다음에 정보 통제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앞부분에 국가정보, 그 다음에 비밀정보, 비밀공작, 이 파트에서 나왔죠, 이렇게. 네. 그래서 7급은 골고루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산업정보에서 많이 나왔네요. 자, 1번. 국가정보학 연구와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할 때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문은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보편성을 갖고 어떤 기준이 되는 내용으로 정립이 되는데 국가정보학은 사실 보편성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뭐 국가정보 활동이 어떤 그 국가권력에 은밀하게 작동하는 그 사실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연구의 어떤 기본적인 그 요소인 보편성이 존재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교 분석처럼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통이 가능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인식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왔어요. 1950년, 1970년도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정보 활동이 학자적인 기록이나 참고 자료로 남기거나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문적인 접근이 참 어려웠죠. 자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래서 역사상 대부분의 정부는 국가정보에 대한 그 순수한 학문적 연구를 금지시킨 것은 아니고 자료가 별로 없었고 또 비밀성 때문에 연구를 못한 것이지 국가에서 꼭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의미는 없었죠. 단지 비밀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료가 많지 않았고 또 전문가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국가정보가 연구가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꼭 굳이 국가에서 학문 연구를 금지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2번. 이것도 뭐 인질에 대한 문제인데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거예요. 스톡홀름이죠. 그 다음에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거예요. 리마 증후군이죠. 스톡홀름 증후군과 리마 증후군만 알면은 인질이 인질범에 반항하는 것은 당연히 뭐 이거 런던 증후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런던 증후군이 책에는 사실은 협상자가 인질범의 어떤 상황에 동조하고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건 상황을 말려드는 것인데 여기에 런던 증후군의 또 다른 의미는 인질이 인질범에 반항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내용은 사실은 강의에서 누락이 됐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 스톡홀름 증후군과 리마 증후군만 알게 되면 이건 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보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보의 효용. 당연히 국가정보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또 국가정책을 실제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효용성이 중요하죠. 그 효용성이 발휘가 되죠, 국가정보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는 어떤 각종 위협에 대한 경고의 기능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정보는. 경고의 기능이. 그렇지만 국가정보가 노사 분쟁이라든가 정당의 경쟁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처하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국가정보가. 이렇게까지 되면 국가정보가 뭐 정치로 이용될 수밖에 없고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정보활동 4번 정보활동 중 신분을 위정할 경우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신분을 위정하는 것은 어떤 정보관이 주로 위정을 하는 거죠. 비정보 요원은 신분을 위정할 필요가 있나요? 비정보 요원은 아예 신분이 공직 가장이 될 수가 없어요. 비정보 요원은 비공직 가장이야. 이 비정보 요원은 5번에서 나왔지만 비정보 요원은 뭐예요? 간첩과 에이전트, 공작원이나 스파이나 또는 협조자를 말하는 거죠. 비정보 요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 자체가 사실 비공직 가장 정보 요원이기 때문에 공직 가장 정보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타 이제 공직 가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을 위장시킨 것을 말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비공직 가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경우이죠. 그래서 non official covert죠. 네, cover. 그 다음에 NOC. 그 다음에 공직 가장의 경우는 주재국 보안당국의 어떤 집행의 감시 대상이 되기 쉽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재국의 보안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기가 쉽고, 대신에 비공직 가장 정보관 같은 경우는 공직 가장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네.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1번. 네, 1번. 1번. 자, 5번. 비정보 요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비정보 요원은 뭐예요? 첩보원, 스파이, 협조자죠. 그래서 비정보 요원이 이 협조자, 특히 이제 협조자가 다시 자발적인 협조자와 비자발적인 협조자로 구분된다 그러는데, 협조자는 영어에서 말하듯이 자기가 제 발을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 협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발적인 협조자가 주가 되는 거죠. 비자발적인 강제적인 협조자는 없죠. 네.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하여튼 이 비정보 요원은 어떤 계약 관계죠. 정보관과. 네. 그 다음에 비정보 요원을 지원하는 말은 바로 이 두더지, 제어웰, 닌자 등이 있죠. 네.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이 내용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비밀공작과 특징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밀공작은 국가정책의 집행 업무이죠. 또 국내적으로 원칙으로는 정당성을 갖고 있죠. 정당성을 갖고 있죠. 예. 국내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는 좀 위법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일단 비밀공작은 원칙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공작을 하죠. 그 다음에 국가정책의 집행 업무이다. 그 다음에 비밀공작은 국가정보기관 국가정책의 직접 집행이다. 하지만 비밀공작은 민주국가 정보기의 본연의 업무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심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비밀공작의 특징에 대해서 한 10여 가지 정도 얘기하면서. 자, 그 다음에 7번. 국회 정보위원회도 우리가 중간에 간간히 설명을 했는데 깊게는 못하더라도 국가정보위원회에 대해 설명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위원회 소속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 정보위원회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기타 정보부처에 해당하는 소관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국가정보가 국정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국정원법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거예요. 보안 업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 업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야 12인으로 구성된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정보위원회 회의는 인사청문회와 또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비공개를 한다. 또 각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은 정보위원회에 자동으로 배정된다는 내용들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제시된 문장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통합형이냐, 불령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자, 정보 활동에 대해서 중앙 집중적인 통제가 용이하다 하면 이거 뭐예요? 당연히 통합형이에요, 통합형. 그죠? 통합형. 그 다음에 정보 기관별로 해서 인원이 중대되고 뭐 조직이 비대화되는 현상, 이건 정보 기관 간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이건 불령이죠, 불령. 이것은 불령. 그죠? 불령. 하지만 정보의 독점 및 은폐. 정보의 독점 및 은폐는 통합형이에요, 통합형. 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니까는. 그죠? 또 정보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진 조직이 관료화되어서 경쟁력이 저하된다. 경쟁력이 없어잖아요, 통합형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통합형이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통분, 통통이네, 통분, 통통. 1번이네요. 통분, 통통. 자, 그 다음에, 자, 9번 봅시다. 9번. 일본의 정보기구 가운데 일본 국내외 주변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기관. 이것은 우리 GWP 교재에 그대로 나와있죠? 국내외 주변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기관. 초배처럼 나와있죠? 네. 자, 그 다음에 10번. 경제간첩과 산업간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경제간첩과 산업간첩을 분리해서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주로 이제 국가정보기관에서는 경제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경제정보를 수집하면서 그 과정에 산업정보가 수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정보를 사실은 일반 사경제 주체도 산업경제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정보기관이 경제정보를 수집하면서 산업정보도 같이 수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산업정보는 가능한 은밀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수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제간첩인 거죠. 일본은 맞는 말이에요. 은밀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경제간첩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산업간첩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행하는 민간간첩행위다. 민간간첩행위다. 산업간첩이 상업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민간간첩행위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경제 주체, 즉 물론 민간이죠. 사경제 주체의 경제간첩 행위라는 거죠. 산업간첩은 민간간첩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민간 경제 부문의 확대에 따라서 경제간첩에 비해서 산업간첩의 비중이 늘어나고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죠. 민간 경제 부문이 비록 확대되더라도 결국 국가정보기관은 경제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이제 산업정보가 수집이 되는 것이죠. 또 산업간첩은 국가정보기구의 활동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간첩은 경제간첩의 역할을 경제간첩이 산업간첩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경제정보를 수집하다가 산업정보도 수집하는 거니까. 물론 산업간첩이 사경제 주체에서 민간인이 이제 산업간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그렇다고 해서 국가정보기구 활동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이 제일 적절하고 맞는 말이네요. 10번. 10번도 문장이 길게 나왔죠? 뭘 설명하는 것이냐? 바로, 작년에, GWP 복구 문제를 잘 풀고 이해했던 분들은 통계와 효율성에 관한 문제를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작년, 복구 문제에, 통계와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즉 통계를 강화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을 높이자 보면은 통계력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죠. 통계는 뭐 어떤 통계가 있어?
행정부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죠. 통제가 언론의 통제, 세 가지가 있죠. 그 통제는 뭐예요? 그건 민주화를 지향하기 위한 거예요. 통제가. 근데 통제를 하다 보면은 너무 통제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정부에. 이 두 가지가 상반된 내용이에요. 사실 상반된 내용. 이 상반된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민주적인 통제, 그 다음에 민주적 통제와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경제정보가 또 나왔네요. 경제정보에 대한 유럽의 접근 방법과 미국의 접근 방법. 근데 경제정보에 대한 시각이에요. 시각. 이것도 기본교재에 나와 있어요. 우리 GWP 기본교재에 나와 있어요. 산업정보 활동에. 그래서 유럽 쪽의 생각과 유럽 쪽 프랑스나 영국의 생각과 미국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죠. 다른 거지. 프랑스, 영국은 이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사유재산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국가의 통제권 안에 드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뭐에 지적재산권을 사유재산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가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국가가 보호하는 적극적인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 보호하는 권리로서 국가가 보호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예. 국가가 관심과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과 미국과의 사상은 시각 차이가 많이 나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자, 3번은 산업가치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15세기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베네치아 공화국이 제일 먼저 하여튼 상주 대사를 운영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2번. 국가 보호하는 대상으로 여긴 거죠. 국가 거다 하는 거죠. 국가 거. 지적재산권도. 유럽과 미국의 시각 차이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많은 전문가로부터 정보하게 되보라고 얘기한 서머켄트 삼중성. 삼중성도 굉장히 쉽죠. 뭐예요? 1번 지식으로서의 정보, 2번 활동으로서의 정보, 3번 조직으로서 정보죠. 조직으로서 정보. 그냥 비밀로서 정보는 없죠. 이건 없죠. 이거는. 예? 3번. 예. 비밀로서 정보는 없어요. 비밀로서 정보는. 활동, 지식, 조직으로서의 삼중성을 설명을 했죠. 이 단어만 알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분명히. 문장은 길더라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14번. 보기가 또 나왔네요. 이번에 7급은 2년 보기가 많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기만 길지 장황하지 사실은 이게 3번 디귿 같은 경우 뭐예요? 이것은 청와대 기습침 또한 김신조 습격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68년도에 이루어진 거죠. 68년도 1번. 그 다음에 문세강이가 그 유경수를 저격한 사건 74년도에 74년도 그죠? 2번. 근데 판문점 도끼만해 이것은 76년도죠. 70년도. 이건 83년도. 요거는 미얀마 아웅산 83년도. 그래서 디귿, 니은, 니을, 기억이네요. 예. 디귿, 니은, 니을 기억. 3번이네요. 3번. 책에도 뭐 한참 나오던 내용이라 이건 예전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 문제는 여러 번 예전에 나온 문제도 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5번 또 제시가 된 문제가 또 있네요. 또 긴 건 아니에요. 정부 전복, 정치적 목적 달성하는 무력을 사용한다. 이건 뭐예요? 이게 준공사 문제예요. 준공사 공작, 또 자국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암살 공작. 이것도 뭐야? 준이죠, 준. 암살 공작도. 그죠?
이것도 중이잖아. 이건 뭐야? 파업 전기, 이건 경제다, 경제. 전기 공급망 차단하고 저장소 폭파하고 이런 사회 혼란을 조사하는 거. TV, 신문, 인터넷 등을 유포하는 거. 이것은 뭐야? 선전이 선전. 네? 선전. 그죠? 그럼 뭐야? 정치 공작이 없죠? 정치 공작이. 정치 공작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미국의 정보공동체에 관한 법 가운데 정보공동체에 대한 통제를 준행을 하는 입법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통제를 준행으로 하는 입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적절하다는 거. 그건 국가안보법이죠. 국가안보법을 통해서 1947년도에 CIA라든가, 그 다음에 DCI, 그 다음에 NSA를 창설하기 위한 어떤 기초가 됐다고 그랬죠. 그죠? 나머지 정보감독법 같은 경우도 이것도, 비밀공작을 활동할 때, 비밀공작할 때, 모든 정보활동 내용을 갖다 상하원 정보요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또 슈즈라이언 개정법도 마찬가지 뭐예요? 이것도 비밀공작 업무로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회법을 의무화했죠. 그 다음에 정보권한법은 뭐예요? 이것은 내부 고발 제도를 활성화한 거죠. 다 통제를 목적으로 한 거죠. 통제를 목적으로 한 거. 그러니까 이게 통제를 목적으로 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국가안보법은 뭐야? 국가안보법은. 이것은 47년도에 최초의 미국의 정보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법이죠. 기초법.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의회와의 관계도 아주 모호하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 17번. 국가안보정책결정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체. 국가안보정책결정의 주체. 또 대통령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뭐 행정각 부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죠. 대통령은 당연히 광범위한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죠.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정보 공동체가 관료조직이지만은 비록 관료조직이지만 대통령과 일치된 정책을 추구한다. 이게 사실은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반드시 일치된 정책을 추구하지 않아도 돼요. 비록 정책과는 어긋나지만은 정확한 정보를 보고해줘야 돼. 만일 정책에 무조건 일치된 정보만 제공해준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정보의 정치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내용이라도 그래도 정보로서의 정보는 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행정각 부처가 업무 속성과 문화에 따라서 업무 문화에 따라서 국가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속성이 있고 국가안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보가 반영된 국가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집행되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또 의회는 고유의 권한이 국제통제 기능을 국제정책에게 주체로서 기능을 하죠. 의회가. 그래서 이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여기도 또 북한의 정보기구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게 한국과 해외 모든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 다음에 공작을 양성하고 침투하고 뭐 파괴, 암살, 납치, 테러 이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건 정찰총국이에요. 정찰총국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살해, 천안 폭진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것은 당연히 정찰총국이 정찰총국.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19번. 이것도 국제환경협약. 심화과정에서 이거 설명을 했는데, 심화과정 내용을 한두 번 더 읽어본 사람은 이거 바로 눈치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렵게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마라케시 같은 경우는 기후협약, 기후협약. 물론 기후도 하나의 환경협약으로 볼 수 있지만, 환경을 주제로 해서 하는 것은 스톡홀름 리우 바젤 협약이에요. 심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심화 과정 내용을 잘 보신 분들은 쉽게 우리 학원에서 심화 과정 내용을 잘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건 쉽게 답을 골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20번. 이것도 예문이 나왔네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문이 나오지만 이 두 가지 결국은
이 보안 컨설팅 한다, 보안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컨설팅하고 간첩을 색출한다. 먼저 간첩을 색출하는 것은 이건 국정원이에요, 국정원. 국정원의 기관은 뭐예요?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있죠? 그건 3번과 4번 중에 하나네. 당연히. 근데 기업은 뭐야? 기업은 바로 한국의 산업기술보호협회라고 마찬가지 이것도 제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16조의 산업기술보호협회를 설명할 때 설명했어요. 근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것은 이런 보안 컨설팅이라든가 방사능 기술 유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네들은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임이지. 그래서 이 기밀보호센터만 알고 산업기밀보호협회, 기밀보호센터만 알아도 굉장히 선지를 하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억은 산업기밀보호협회를 말하는 거고, 이유는 국가정보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21번) 중동의 합법적인 정치조직. 합법적이죠? 하마스,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해방연선. 이슬람 국가는 합법적이지 않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내용이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서한 지구, 그 다음에 레바논 지역의 그 어떤 난민이다 하면은 벌써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해방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슬람 국가 건설, 이것은 바로 팔레스타인 해방전선이에요. 전 세계 이슬람 국가 건설이 바로 이게 이슬람 국가 ISIS죠. 얘네들인데, 팔레스타인 지역 이슬람 국가 건설은 이게 팔레스타인 해방전선이에요.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그리고 순위파하고 이슬람 극단주의고.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건 조금만 유추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22번.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공부했죠? 대통령 자문기관이죠?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고, 또 이런 요원들로, 총리하고 통일, 외교, 국방장관이 주가 됐죠. 하지만 국가정보위원회가 안전보장회의, NSC의 사무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것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로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에 관한 소관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따로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그 상임위원회 의장은 국가안보실장이죠, 국가안보실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보실장이 주도가 돼서 상임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 그래서 국회정보위원회는 별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이죠. 23번. 23번 뭐가 나왔나? 봅시다. 23번. 중국군의 군정보기구인 중앙보안부대 8341 부대를 말하는, 이것은 모택동 시대의 그 어떤 경호부대인데, 참,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은 제가 직접 다루진 못했습니다. 최고 실권자를 경호하기 위해 구성된 특수경호 및 정보부대죠. 그 다음에 이 군정보 특수 경호를 맡는데 민간이 포함이 될 수가 없죠. 특히 공산 국가에서. 자유민주 국가에서 민간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군정예예요, 군정예요. 민간이 아니에요, 민간이 아니에요. 인민해방군의 법 집행도 가능해요. 얘네들은 무소불위의 집단이 된 거죠. 어떤 특수경호부대니까는. 그 다음에 국경보안부대로 촉진된다. 지금도 경호부대는 있지만은 옛날 경호부대를 갖다가 냈으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낸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맞죠. 자, 24번. 미국의 애국법에 대한 애국법도 이거 설명을 많이 했죠. 테러 이후에 발효됐고, 또 테러 범죄 수사를 위한 적법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통과 당시에 4년 한시법이었죠. 근데 계속 연장을 했죠. 이후로. 그렇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아니죠. 이것은 애국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5번 봅시다. 마지막 25번. 제시문, 또 제시문이 또 나왔네요. 이것도 컴퓨터, 뭐 디지털에 대한 정보가 유통되는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공격수단을 사용해서, 다양한 공격수단을 사용해서 적의 정보체계를 교란, 거부, 통제, 파괴하는 공격과 방어하는 활동. 자, 공격과 방어를 활동하는 뜻은 뭐예요? 사이버전이죠, 사이버전 바로. 사이버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사이버전은 뭐예요? 이건 사이버 수단을 통해서 정책 변경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테러지, 테러. 이건 테러를 말하는 거예요, 테러. 1번은 테러. 2번은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 말하는 사이버 범죄. 3번은, 자, 국가 및 집단이고 사이버 무기를 해당 국가에 나 또는 단체를 소멸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 해당 국가나 단체를 소멸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이버전이죠, 사이버전. 사이버전을 말하는 게 사이버전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기본 교재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 단어가. 이것이.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정책 변경, 또 범죄 수단, 그 다음에 국가나 단체를 소멸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 이것도 그대로 나왔잖아요, 기본 교재에. 그래서 이거 사이버 공격, 사이버 전쟁을 말하는 건데, 사이버 전쟁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이 맞다, 이 특징으로. 그 다음에 이 4번은 뭐 어떤 정보 위를 말한 거예요, 정보 위. 사이버 정보 위. 달성 문제죠. 그래서 22번에 답은 3번이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을 특히 뭐 9급은 너무 쉽게 나온 것 같고, 7급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책에 그대로 나온 뭐 내용도 있어요, 많이.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개념이 정립이 돼야 돼요, 개념이 정립이. 그렇지만 9급은 좀 더 이런 장문에 또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특히 GWP에서 제 강의, 기본 강의와 심화 과정, 그 다음에 집중적인 문제 과정을 풀면서 공부를 했던 모든 분들은 좋은 성과와 결과가 있기를 꼭 기대합니다. 네, 이상 7급과 9급 2022년도 국가정보학 복귀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